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거의 다가 그린라이트죠. 거의 다 비트를 했다는 겁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55.36에서 55.5빌리언 예측했는데, 56.31빌리언에서 비트했고, EPS도 지금 예측치가 6.67달러인데, 10.44달러여서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도 19.4빌리언 예측했는데 22.87. 자, 요까지는 좋았는데, 자,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가이던스 예측치가 지금 매출의 예측치가 2, 4분기 때에 59.5빌리언인데 58에서 61빌리언으로서 아무래도 요거에서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가이던스가 지금 이제 매출에 있어서 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존도 거의 다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그린라이트죠. 매출, EPS 다 비트를 했고, AWS 넷세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36.8빌리언 나왔는데 37.6빌리언이죠. 이것도 예측치보다 좀 많이 나왔고 다 좋았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좋았던 것이 2분기 실적이 있죠. 그거보다 오퍼레이팅 인컴이 있어서 22.9빌리언을 예측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 20에서 24빌리언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고 있죠.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비트를 하지 못했다는 것들. 중요한 거는 캐펙스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컨센서스 200빌리언인데 이번에도 한 200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캐펙스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해서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가 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크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YY 기준으로 29% 정도 상승했고, 커머셜 RPO도 한 99%가 YY 기준으로서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그 다음에 애절 이런 클라우드도 YY 기준으로는 다 상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소 같은 경우도 약간 소폭의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비트하면서 다 그린라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빨간불이 돌았습니다. 그 유튜브 광고 성장률 있죠. 이거 자체가 YY 기준으로 11%, 예측치가 11.7이었는데 요거만 일단 좀 미스했고 나머지는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구글의 애드버타이징 레브뉴 역시도 76빌리언 예측인데 70.253이 되었고 좋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역시나 예측했던 것이 18빌리언인데 20.2빌리언이어서 20.02빌리언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좋아서 좀 구글은 조그만 3, 4%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퀄컴 한번 보겠습니다. 퀄컴도 다 그린라이트인데 이번에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죠. 가이던스 자체가 지금 이제 10.26빌리언 예측했는데 10빌리언이 상당히 그렇고, 그 다음 EPS도 2.43달러 예측했는데 2.3달러서 요거 조금 가이던스는 안 좋았다. 3분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닝스 콜에서 계속해서 좋은 말들이 나와서 좀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빼고는 거의 다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트루소셜에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전쟁을 좀 하겠다, 아니면은 아직까지 타협이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유가가 뛰는 바람에 자, 다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러셀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금리 민감한 러셀은 많이 떨어지면서 0.67% 하락했고, S&P 500은 0.04% 하락. 그 다음 나스닥만 조금 상승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죠. 유가가 많이 뛰니까 자, 결론적으로 산업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좀 가지를 못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 자, 대신에 이쪽에 일단 세마이컨덕터를 있죠. 반도체는 좀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요거하고 에너지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일단 AI가 계속해서 받침을 대고 있다. 샌디스크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메모리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되는 그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이제 그냥 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거기다가 좀 올라가지 못하면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가니까 나머지 종목들 다 못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주가 간다는 말은 그만큼 힘이 좋다는 겁니다. 원래는 에너지가 갈 때는 기술주 이런 게 다 빠지게 돼 있는데, 자, 반도체만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빠지고 지금 반도체만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가 6.54% 상승한 111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계속해서 일단 110달러를 넘어서 있는 가운데 있다.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전쟁하겠다, 협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유가가 내려오질 않고 있죠.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8.17달러, 8.17% 상승한 107달러를 지금 이제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110달러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갖다가 내릴 수가 없겠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겠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금리죠. 금리 자체가 지금 이제 4.41%까지 가 있습니다. 1.47% 상승하면서 4.4까지 올라가 있다. 4.5까지 갈 입장이 있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S&P 500 지수가 지금 내려간다는 거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S&P 500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든다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유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30년물 마찬가지입니다. 4.98까지 가 있죠. 5% 언저리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지금 이제 주가가 달리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뛰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0.6% 정도 하락됐는데 오늘 장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서 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 테스트를 견디면서 다시금 반등할지 그걸 좀 내일 장에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S&P 500 지수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온 건 없죠. 지금 관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을 죽이고서 그 관망세 캠팩스를 좀 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죠. 유가하고 좀 관련이 많은 거니까 다우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스닥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있죠. 나스닥 역시도 지금 이제 기술주들의 캠팩스 이런 것들을 관망치를 일단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해서 파월 시대는 마무리되었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이 됐습니다.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명이 일단은 지금 이제 반대를 했는데 누가 했냐면 클리브랜드의 베스 해맥하고 니엘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그리고 로리 로건 델라스 요 세 명 자체가 연준 총재가 금리 결정에는 찬성을 했지만은 2년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반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스티브 밀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지지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3월 회의에서는 대다수 관계자가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소폭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위험이 금리 동결을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특별히 이란 전쟁이 일회성 충격이 아니고 내재된 에너지 비용 상승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 4명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명의 연준 총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기조를 포기하기를 원했고 1명의 연준 이사는 마이런 이사죠.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4명의 반대 의견이 나온 마지막 회의는 1992년이었다. 자, 그만큼 많이 일단은 좀 많이 갈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명서에서 좀 바뀐 내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인플레이션 있죠. 요거 자체가 조금 일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면서 자, 그런 것들이 일부분 반영되고 있다. 자, 그렇게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중동적인 상황 역시도 현재 모습에서 좀 하이 레벨로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중동 지역의 상황 자체를 조금은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준 이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전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본부 개조공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동안에는 무기한으로 회사에 남을 것이다. 의사회에 남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칼시 사이트에서는 2027년도 전에 페드가 일단 금리를 갖다 인하할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갔던 이유, 그 다음에 특별히 일단 이제 러셀이 많이 내려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금리가 많이 뛰었던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총 들고 나와가지고 싸움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 이제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글로벌 은행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르는 것을 포함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은행은 BNP 파리바인데 최신의 분기별 전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도달할 것을 포함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은행의 전반적인 견해는 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붕괴되진 않았다. 다만 연초에 비해서 GDP 성장률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유가가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 안에서도 프랑스 은행은 상반기에 평균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BNP가 정의하는 경기 침체에 매우 근접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GDP 성장률은 3%로 전망하고 있는데 세계 GDP 성장률이 2.5% 미만일 경우를 경기 침체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10년간의 세계 GDP의 평균 성장률이 3.5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달러의 시나리오 외에도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중동 에너지의 공급 차질로 인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악화로 공급 제한이 발생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긴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장기화될 경우에는 동시에 발생돼서 서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마이크로칩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헬륨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제조업들은 헬륨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생산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아시아에서는 고무와 화학 성분 부족 현상이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반구가 비료를 갖다 수입할 때 공급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하고 더불어서 같이 가기 때문에 200달러 안 가도 좀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이란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리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단기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 악시오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지 못하고 비실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SB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HSBC의 분석가들은 유럽 전망에 대해서는 좀 제고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HSBC 같은 경우는 중동 뉴스 흐름 자체가 위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대한 낙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시적인 차질은 시장이라든지 미국 증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용금리 외환 등의 위험 자산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협이 재개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면 상당한 호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SBC 같은 경우는 미 주식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럽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 포지션을 축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근본적으로 미 경제는 매우 견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금 환급이 2025년도보다도 훨씬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대거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들 그중 절반 이상이 기술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최대한의 강세 전망을 내놓는 데는 이 점이 더욱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술 기업인데 아무래도 초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정학적 요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얘들이 기업의 실적이 좋으니까 다른 것보다 미국 주식을 지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도 미금리가 낮게 책정된 동시에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이례적인 환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우수한 수익성 전망으로 인해서 미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미국 소비에 대해서도 낙관론이 있는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뿐만 아니라 또 수익성이 없는 그런 소형주 같은 그런 시장의 부실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더욱더 늘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리스크도 있는데 자, 그거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미국 소비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결과 업종 간의 자산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항공사, 항공화물, 물류, 공공서비스라든지 생활용품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분야로 드러나고 있고 석유, LNG, 석유화 제품, 위로 가격 이런 것들이 1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이비타가 최대 7%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방 위험의 일부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항공사 주가에 마찬가지로 한 10%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이라든지 엔지니어링, 항공화물, 물류와 같은 산업복합재의 다른 분야는 원자재 비용이 상승해 압력을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낮은 부분, 즉 은행, 보험, 기술주를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초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금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이쪽 있죠. 은행, 보험, 기술주 이쪽에서 우리가 일단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그런 방식이 사라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알고리즘은 여름 휴가를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은 다 옛날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은 다른 것보다는 21세기 알고리즘 기반의 시장으로 인해서는 5월에 팔아라는 격언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S&P 500 지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평균 6.9%가 상승해서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다. 6.2%를. 그만큼 알고리즘 매매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을 매도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5월에 팔고 떠나서 세인트 레저 스테이크스의 당일에 돌아와라 이런 말은 금융 전문가들은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인트 레저 스테이크스는 영국에서 9월 중순에 열리는 경마대회입니다. 그 경마대회 할 때 들어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의 근거는 19세기 런던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런던의 금융 엘리트들은 답답한 도시 생활 피해서 여름철에 휴가를 떠났다. 그래서 대개 거래량이 적고 수익률이 저조한 시기하고 겹쳤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보편화되고 알고리즘 기반의 시장이 존재하는 시대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지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33년간의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주가 상승한 경우가 25배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23번에 거쳤다. 정반대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셀인 메이가 아니고 돈 셀인 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퍼포먼스 보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보라색이 5월부터 10월까지 상승력이 많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하락된 폭은 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올해는 여름철을 앞두고 주식을 매도할 만한 더 나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란과 분쟁이 끝없이 장기화되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팔고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충격이 이미 아시아 중동 일부 지역에서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도록 만들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앱을 둘러싼 교차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노력은 더욱더 심화되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럴 때는 여름철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매각을 하는 거지, 지금은 일단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매각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챗GPT에 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2030년도까지 페이드 서브스크라이버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 수가 한 3억 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라든지 플러스 이렇게 큰 폭의 돈이 되는 서비스는 적고 거기다가 일반적인 거 있죠. 뭐 20불이라든지 30불 내면 그런 것만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있어서는 뭐 큰 폭의 지금 수익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긴 좀 힘들지 않나.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구독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좀 광고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델스를 해가지고 중요한 건 B2B라든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그다음 플랫폼 API 이런 것들의 세일즈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도 구독 수익률은 별로 안 되고, 자, 나머지 광고 수익들 있죠.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독료만 보면 돈이 안 되지만 요걸 가지고 본다면 좀 돈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독 수익률은 조금 플랫되고 있고 반면에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뭐 이쪽에 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 적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비자가 피파 월드컵의 호황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볼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자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요일 목표 주가를 385달러에서 39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한 피드백은 월드컵으로 인한 부가 서비스, VAS 이런 성장의 기여도, 그다음 실적 전망에 내재된 외환 거래량의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렇게 VAS, 즉 말해서 월드컵으로 인한 부가 서비스 있죠. 이런 성장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에이전트 주도의 사기 범죄 증가의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이후에도 상당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월드컵 특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비자는 화요일에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피파 월드컵이 소비자 기업의 지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덕분에 현재 회계연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세션에서 한 10%가 급등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파에 따르면 비자는 피파의 세계적인 축구 행사인 월드컵 공식 결제 파트너이며 올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12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넓게 보자면 울프 리서치는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여행 관련 구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자 고객의 소비 추세는 여전히 건조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감소는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지출의 증가로 상쇄되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자 같은 경우 42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9명이 스트롱 바이고 30명이 바이, 3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스 타겟은 392달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파이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파이가 여러 대출 기록을 갱신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순매출이 10억 9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학자금 대출이 26억 달러, 개인 대출이 83억 달러 포함해서 총 12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대출 실적을 달성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가 연간 실적 전망치를 유지하는데 그치면서 주가가 하락되는 모양을 보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블레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월간 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네오뱅킹 회사는 총 대출의 실행액이 122억 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해서 17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학자금 대출의 실행액이 2배 이상 증가해서 26억 달러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고 주택담보대출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면서 12억 달러에 달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또한 개인 대출의 실행액 자체가 83억 달러여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개인 대출의 신용 실적도 개선돼서 연간 대손상각률이 전년 대비 28pp가 감소됐다. 아무래도 좀 우량 고객들이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출 호조에 힘입어 소파이는 조정의 순이익을 1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다. 백세스 예상치인 10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모대출 시장의 문제가 수수료 수익에 부담이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플랫폼의 거래량이 7천억 달러에 감소한 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요거는 아무래도 예상했던 40억 달러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모대출 시장에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소파의 전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는 2분기 조정 순매출이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래는 컨센서스는 31%의 성장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좀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되고 있고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견고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조정의 순매출이 46억 5,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의 분기 실적의 호조를 고려해 볼 때 연간 실적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기를 기대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데 1분기 동안 소파이는 소파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더욱더 폭넓은 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에서의 전략적인 진출, 기존 사업의 견조한 성장 이런 것들이 플랫폼을 강화하고 다각하고 있다. 앤토니 노트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자, 그러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소피가 실적 향상을 위해서 더 나은 제품과 경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실적이 전망치 때문에 좀 하락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어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주가가 마침내 저렴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옛날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담았어야죠. 지금은 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떨어진다면 또 매수 관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땐 MII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수적시장 전략가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한 3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가치펀드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닌 그런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S&P 500의 P 레이쇼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PR의 1표준 편주 이상의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탄탄한 재무제표,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들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버라이즌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 그 다음 UPS, 컴버리 크라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경기 침체도 잘 견디고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익 성장률은 크지 않은 기업들, 아주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지금 이제 마소라든지 엔비디아를 갖다가 투자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주자로서 이런 기업들을 시장 평균 가격으로 매수하고 있지만 그런 기회는 결코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 이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고 인공지능 붐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자,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가치 투자자들이 그동안 너무 비싸서 소유할 수 없었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엔비디아는 거의 포트폴리오에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마소는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처럼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급등할 때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싼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대형주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엔비디아 GPU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강력한 매출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겠고 EBL선 인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좀 깨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용의 소프트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배력을 자랑하고 있고 현금 보유액도 지금 이제 20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서 895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빠진다면은 매수 관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를 본다면 내년도에 예상 순이익이 19.6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6년간의 평균 수익률 25배보다도 거의 표준편차로서 낮은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기업 가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 기업 가치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분기에 6% 이상 하락했을 때 가치 투자하기에 좋은 매수 기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현재 주가도 내년도 예상 순이익의 18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체의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은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주가 수익 비익률이 과거 평균이 30배 수준으로 회복된다면은 단순히 일단 평가한다 하더라도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AI 투자 지출에 대한 투자 논리가 의미 있게 무너진다면 매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하락할 때마다 매수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우량주를 추천하는 것은 부끄럽기까지 하지만은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가치 투자자인데 10년 동안 처음으로 투자 기준에 맞아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저평가됐을 때는 좀 사서 모아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